오늘 이제 의주길, 한양을 출발해서 북한의 의주길까지 가는 이 노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의주대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주대로는 그 당시에 조선의 제1대로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양을 출발해서 북한 지역을 경유하는 의주까지의 길을 의주길 또는 의주대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도로 체계가 정비된 것은 태종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종대에 와가지고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 도로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기도 했고요. 조선 후기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통해서 조선의 이 주요 간선망들을 규정을 했는데, 대체로 여지고에서는 9대로, 그리고 도로고에서는 6대로,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경준의 도로고에 6대로로 했던 것들이나 9대로의 그 개념을 정리하면서 썼던 말이 바로 경성 서북 저 의주로 제1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의주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내용은 왜 의주길이 조선의 제1대로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의주길을 가는 그런 그 파발도 보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발, 말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그 파발을 썼을 정도로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또 김정은은 대동지지를 통해서 10대로 9대로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동지지에 따라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할 텐데요. 보통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지도들은 대동여지 전도의 9대로 개념인데요. 우리가 도로고에서 여지도에서 얘기했던 이 9대로의 개념하고도 동일합니다. 대동지지에 나와 있는 이 남한 지역의 의주대로는 한양 돈이문을 출발을 해서 북한의 의주까지 가는 길인데, 지금 현재 판문점 이남에 있는 남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판적천교라고 하는 곳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목리까지는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겨냥참에서 판적천교는 지금 현재 판문점 JSA 그 부대 안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부의 이 협조를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북한의 개성에서 의주까지 또 이런 노정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주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 정책 때문에 중요한 그런 그 조선의 제1대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중요한 교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 문물이 교통하는 그런 그 통로였기도 했다. 그리고 서북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서북로, 그리고 관서 지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관서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요. 사신들이 이제 중국을 오가기 때문에 사행로, 연행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의주대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교통로에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길 위에 있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바라볼 때 단순히 사행로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또는 교통로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 길 위에 서려 있는 다양한 역사들의 층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전쟁과 피란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길에 있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기도 하죠. 수당의 침입부터 몽골 침입,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근래에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나가는 이 연행길은, 의주길은 바로 이런 그 역사가 스며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는 또 공녀가 왔다 갔던 길, 선조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몽진했던 길, 병자호란에 포로들이 끌려갔던 길, 또 소현세자 같은 이런 왕실의 인사들이 볼모로 잡혀갔던 그런 길들의 의미들도 있습니다. 이 4대 외교를 통한 세계인식의 통로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유득공 이런 분들이 가서 중국을 경험하고 새로운 조선의 변혁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유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은 연행길이 중국으로 가는 연행길이기도 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이 관서 지역을 여행하는 중요한 그런 그 유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조선의 선비들은 이 만권을 책을 읽으면 행만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책을 읽을 때 또 많은 유람의 경험을 쌓으면서 산천에서 또 배우는 그런 그 공부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서 지역은 또 유람 지역으로 또 유명했습니다. 관동에 팔경이 있다면 역시 관서에 팔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조선의 한량이라고 하면 선비들이라고 하면 평양에 가서 평양의 명사들 그리고 평양에 유명한 대동강, 부병루 이런 데서 연애도 한번 참여해보고 기생들 유명하다는 기생들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문사들과 또 신문 창작들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 조선의 지식인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의 길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의주길에 대해서는 의주길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그 의주길 이 압록강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 연행 사신들과 관련해서 어떤 유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사진 자료나 지도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행노정의 시작과 끝 의주대로 지금 이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의주길의 옛 길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길은 남한 지역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남한 지역은 판문점까지 우리가 가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중에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올린 자료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이 사진 슬라이드로 제작한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방송국이 이제 방송대학 TV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방송대학 TV에서 의주길 답사했던 그 장면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제작했던 다큐멘터리를 제가 유튜브에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의주대로 길에서 역사를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시면 다큐멘터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지역 연행노정의 전체 지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을 출발해서 북경까지 이 연행의 목적지인 북경까지 가는 노정들은 주로 요동 지역을 거치는 길이었지만 명천 교체기에는 이렇게 산동반도를 거쳐서 북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북경까지 가는 길 그리고 열하까지 가는 그 전체 노정을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소개를 다 해드릴 거지만 오늘은 여기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주길에 대해서 한양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제가 뭐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홍순학의 연행가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홍순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1866년에 고종의 고종 임금이 그 왕비인 민씨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민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명성황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고종 황제가 나중에 되고 이제 자기를 받은 게 명성황후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였던 그 민씨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중국 쪽에 알리기 위해서 보냈던 사신이 바로 홍순학입니다. 그 당시에 홍순학이 연행가라고 하는 그 가사체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보면 도나문 내달아서 모학관 사대하고 무학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모학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학제를 넘어서 홍제원 다다르고 녹번, 박석, 구파발, 창릉, 고양 그리고 파주 읍내 그 다음에 벽제관, 고양 읍내 벽제관, 파주목, 임진강 그 다음에 임진강 진서문 그 다음에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강을 둘렀구나 하는 이 순서대로
이 한양에서부터 임진강까지 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사체로 이렇게 기록한 게 바로 홍순학의 연행가입니다. 저희는 이 홍순학의 연행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들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신들이 출발을 하게 되면 먼저 숙배하고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신들이 임금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직 인사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각 궁궐에 있는 주요한 정전이나 그리고 별도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덕수궁이나 그 다음에 창덕궁, 경복궁, 그리고 창경궁 이런 주요한 그 정전들에서 사신들을 보내고 임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창덕궁의 그 성정각이라든지 인정전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또 그 사신들을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금에게 인사를 마치면 바로 돈이문을 나가거나 남대문을 나갑니다. 보통은 사신들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통로는 남대문이었기 때문에 남대문을 거쳐서 서쪽에 나 있는 돈이문 쪽으로 나가게 돼요. 돈이문 밖으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그런 공식적인 그 삼사를 비롯해서 공식 사절들 같은 경우는 의장을 갖춰서 나가기 때문에 남대문을 거쳐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박지원, 홍대용처럼 이 자제군관이라든지 별도의 이제 사형으로 참여하는 일반 그 사형원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 행렬에 그 참여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임으로 일찍 빠져나가서 홍제원 가가지고 전별련에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돈임은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예, 옛 자리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돈임문을 벗어나면 바로 경기 가명입니다. 그 경기 가명은 지금 현재 그 적십자병원이고요. 그 적십자병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경기 가명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한양에서 가지고 가는 그 물품들은 전부 다 경기 가명에서 주로 포장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화관에서 사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대 문서들이 있죠. 중요한 문서. 그래서 조선 국왕이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이 중국의 황제에게 보낸 문서 이걸 이제 표문이라고 하는데 표문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그 중국의 관원들 그러니까 그 예부라든지 병부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그런 그 문서들은 또 자문이라고 하는 형식이 또 있어요. 자문 뭐 그다음에 표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칭의 그런 그 4대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을 내용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사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대가 끝나면 바로 이 모화관에서 전별련을 하고 무학제를 넘어서 사행길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이문이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화관의 이 형태들은 지금은 다 모화관은 지금 사라지고 없고요. 그 모화관의 이 팔짝지붕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지금 독립문 공원에 있는 독립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독립관의 외형이 과거의 모화관 외형하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는 그런 전시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무학제, 뭐 사연, 안현 아까 저기서 모학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성종 때 명나라 사신 동월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 군사가 능히 1000군을 누를 만한 지세다. 지금이야 산이 깎여가지고 도로가 나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그 높이가 많이 깎여 있는 상태, 원래 높이보다 약 한 50m 이상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진짜 소규모의 군사들만 가지고도 능히 1000명의 군사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 요충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서교 전이도 서교 전별도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움푹 패인 데가 바로 무학제입니다. 예, 여기는 안산, 여기는 이제 저기 인왕산, 예, 이쪽인데요. 여기 요 밑에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곳이 바로 이 영은문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사신들 전별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들이 여기도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사신 전별하던 그 장소,
그 영음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독립문 자리에 지금 이 길이 과거의 의주길의 가장 기본 노선입니다. 도로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옛날 길이고 저 끝에 보이는 곳이 바로 무학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독립관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돌기둥 2개만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영음문입니다. 과거에 영음문은 이 도로의 가운데인 이쪽에 있었어요. 이 중간에 지금 사거리가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서대문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 그 고가 밑에 이제 이 영음문이 있었는데 이 고가를 만들면서 건설하면서 이 여기 약 한 그 동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약 한 80m 정도 옮겨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성도를 보면은 이 돈이문에서 나와가지고 영음문을 지나서 홍제원을 지나서 홍제교 지나서 고향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우리가 지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원은 건축물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고요. 그냥 지명만 남아있습니다. 뭐 조그만 공원에 가면은 여기가 과거에 홍제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표석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전부 다 이제 홍제원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지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표석이 남아 있고요. 이 홍제원은 과거에 사행들이 전별전을 그 열었기 때문에 이 일대는 1년에도 서너 차례 이상의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장소는 항상 붐비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이동하거나 그러면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다 전별해야 되니까 이 일대는 사람이 붐비는 곳이니까 자연히 시장이 형성되고, 예, 시장이 형성되면 물건이 팔리는 그런 곳이 되잖아요. 특히 전별하는 사신들이나 그 가족 친지들에게 그 당장 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서 떡을 해가지고 가는 길에 먹으라고 해서 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제원 인절미 아주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는 떡시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떡가게들이.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병전거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성도라든지 이런 지도에 보면은 과거 지도에 여기는 병전거리, 병전이라고 하는 떡전이라는 얘기예요. 떡집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연들도 좀 알고 보면은 예, 나름대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의미가 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답사를 1년에도 한 2~3차례씩 의주길 답사를 하는데 제가 이 지역에 가면은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제가 떡을 맞춰요. 제가 일부러 인절미를 맞춥니다. 네, 인절미를 맞춰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제가 인절미를 나눠주면서 홍제원 인절미 이야기 그리고 사신들의 이야기하면 답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기현이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면 양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양철이라고 하는 표석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양철이냐면 여기가 원래 이제 넓은 그런 그 지대였는데 이 지대의 지명이 양철평, 양철리입니다. 근데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 천리, 그리고 한양에서 부산 동래까지가 천리. 그래서 한양에서 양쪽으로 천리라고 해서 양철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 아까 1050리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약 1000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무학재를 건너서 고향 구파발까지 가는데 고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양을 벗어날 때 마지막 고개가 바로 박석고개입니다. 예, 과거에 그 얇은 박석들이 많이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창릉이 있는데 창릉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흙이라든지 이런 뻘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일부러 박석을 깔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석현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으면 이제 고향 벽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박석고개에 성황당 굿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고개에 바로 그
그 성황당이라고 해가지고 사신 성황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신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신, 그래서 네 분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로는 말 그대로 사신, 그러니까 중국을 오갔던 사람들 그 사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중국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신이 어느 날 한양에 왔다가 올 때는 그냥 왔는데 잘 들어왔는데 갈 때 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신이 타고 있는 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그쳐 보기도 하고 채찍을 해보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보고 뒤에서 밀어보기도 했는데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마도 그것은 여기 있는 신한테 이해를 표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국 사신이 이 박석고개의 주 신인 사신에게 이해를 표하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때서야 말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전입니다. 그런 걸 그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이 지역의 무속인들이 과거에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 사신 관련한 그리고 선앙당 관련한 설화들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 조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주 구파발은 원래 이제 파발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 봉수제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지고 되게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조선의 이제 주요 통신 그 기능들을 파발로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에서 파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보 전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주요한 파발들은 대부분 보발이라든지 물론 이제 기발도 있었겠지만 특히 중국 지역은 보발이 아니라 무조건 기발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되고 왜 그러냐면 특히 사신들이 무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중국의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신속하게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매년 10월 첫째 주에 파발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사신들은 구파발에서 고향으로 넘어갈 때 멀리 삼각산이 이제 안 보입니다. 창릉천쯤 가면은 삼각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회를 시문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김상은은 이 척화파의 대명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심양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있게 되는데 넘어갈 때 이런 시를 남깁니다. 예, 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 시 있잖아요. 예, 이 시를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 일대 어디를 지나가면서 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뭐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 장소가 이 장소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에 삼각산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삼성리 고개, 지금 삼성리 고개인데요. 지금 이 길을 또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옆에다가 아예 그냥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제 길을 별도로 내놨습니다. 과거에는 제일 중요했던 그런 그 고개가 바로 삼성리 여석현 또는 숫돌고개. 그 임진왜란 때 이효성이 이 조선을 구원하러 와가지고 그 일본군과 싸웠다가 이 벽제관에서 엄청나게 이제 참패를 당하는 곳인데 바로 이 일대가 벽제관 근처 일대이기 때문에 벽제관 전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여송이 이 칼을 갈았던 숫돌이 있어, 그러니까 숫돌처럼 그런 그 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칼을 갈기도 했다라고 하는 곳이고 했던 그 곳입니다. 이 삼성리 여석현을 넘어가면 바로 우봉 김씨들 역관들이 많이 배출됐던 곳이 나오는데 바로 그 우봉 김씨 그 묘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관 김진남의 묘역이 있습니다. 역관 김진남은 백두산 정계비를 획정을 할 때 이 접반사 박권을 수행을 해서 갔던 그 역관이고 김진남은
우리 외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문헌들을 편찬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진남이라든지 그 아래로 김진남의 아들들이 대부분 역관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후대까지 다 모셔진 그런 묘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관아 근처에 가면은 이제 그 관아에서 운영하던 객관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벽제관이었습니다. 관아에 딸린 부속 건물이 바로 객관인데 여기는 그 벽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객관은 바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사신들이 한양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머물렀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조선의 사신들이 고향으로 오면은 고향에서 묵었을 때 반드시 벽제관에서 묵었습니다. 이 객관이라고, 관아에 딸린 객관은 본래 중앙의 관리들이 지방의 관아로 공무 출장을 오게 되면 묵는 곳이기도 하고요. 관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권패를 모셔놓고 초나 그다음에 한 달에 2번씩 매월 초 그다음에 중간에 보름쯤 되면은 임금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한 숙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신들이 묵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고향 관아는 지금 남아 있지 않지만 이런 벽제관의 터가 지금 남아 있고요. 또 고향과 파주의 경계를 이루는 해음령을 넘어가면은 바로 고려 시대에 원이 있었던 해음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부식이 쓴 해음사 신창기에 과거에 숙박시설이자 행궁이라고 했는데 그 행궁인 해음원을 여기 만들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금 계속 발굴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고려의 왕이 남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개성이 이제 수도였고 한양은 남경에 속했기 때문에 남경을 오간다거나 그 밑에를 순행할 때 주로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음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은 해음원에서 나오면 이런 용미리에 보면은 잠버들, 세류동 이런 지명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세류, 이 지역은 뭐 가느다란 버드나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여기는 심리마다 버드나무를 세우고 뭐 시모리마다 뭐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또 뭘 세우고 해서 했던 그런 이정표 기능들을 했던 곳들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공간이라는 거고요. 저 멀리 산 중턱에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용미리 쌍미륵입니다. 용미리 쌍미륵은 이 의주길을 지나가는 길에 올려다 보면은 바로 보이는 곳이고,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신들 중에서 사신 기록에 용미리 석불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혜영이 계산기정이라고 하는 글에서 남긴 해음 석불에 대한 이 시인데요. 이렇게 돌미륵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데 그 키가 수십 척이나 된다. 실제 사람이 높이 올려다볼 정도로 큰 그런 경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미리 석불을 지나가면은 바로 이제 분수원을 지나서 윤관장군 묘역을 지나게 되고요. 윤관장군 묘역은 원래 청송심 씨하고 파평윤 씨하고 400년 산송 분쟁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영조 때 영조가 그걸 해결하지를 못해서 뭐 소위 말해서 안절부절하고 임금마저도 이걸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유명한 산송 분쟁입니다. 근데 약 한 10여 년 전에 두 문중에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 이면은 잘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매우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지금은 산송 문제는 다 해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주로 도착을 하면 파주에 이제 파주 파평관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말들은 전부 다 그 옆에 있는 역참에 가서 이제 쉬었다가
말을 교체하기도 해야 되는 곳인데 바로 마산참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마산참에 가면은 이 당시에 연암 박지원이 사행으로 출발을 할 때 사행단의 정사였던 박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명원의 묘가 바로 여기 마산참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주길을 답사를 하게 되면 이 마산참에 가서 박명원 묘를 봐야 됩니다. 박명원은 이영조의 부마였습니다. 그래서 화평옹조하고 합장해서 그 묻힌 이런 그 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답사한다고 가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벌초를 해놨더라고요. 예. 연암박지원은 아시다시피 기록을 한양에서 의주까지 기록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썼어요. 근데 연암박지원이 지나갔을 때의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의 기록은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노이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록 열하일기를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수사록 같이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수사록에 나와 있던 이 한양 이 지역을 지나가던 그 광경들을 제가 이제 이따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탄막, 세순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때 선조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겪었던 그런 일화들을 소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파평관에 가서 자는데 지금 현재는 일제시대만 해도 관아의 흔적이 이렇게 기와 심상소학교라고 해가지고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과거의 흔적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이런 관아가 있었다라는 주춧돌, 그 다음에 그 파주 목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선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파주에 이제 지나가면 임진강이 나오는데 바로 임진강에 그 임진나루를 건너서 임진강을 도강을 해서 이제 개성 쪽으로 지나가는 게 사행단의 기본 노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임진나루 언덕 위에 가면은 화석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율곡 이희 선생이 그 낙향에서 머물렀던 그 고향이 바로 여기 율곡리예요. 예, 율곡리에 바로 화석정이 있습니다. 화석정에서 바라본 임진강. 이제 아까 그 홍순학의 연행가에서 그 일대 장강을 둘렀구나라고 얘기했던 곳이 가면은 이렇게 임진강이 이렇게 크게 휘돌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홍순학도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경강부 임진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양을 출발을 해서 고향 파주를 지나서 여기 진서문을 지나서 임진강 건너서 개성까지 오는 게 기본적인 남한 지역의 루트입니다. 자, 임진나루의 진서문. 지금 옛날에 과거에 진서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장벽이 있는 이 자리예요. 지금은 군부대가 있고 여기가 임진나루인데 지금 이제 그 답사팀이 미리 신고하고 가면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과거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자연 경관들로 남아 있거나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임진나루에서 저 멀리 맞은편에 있는 동파나루를 바라본 겁니다. 지금 길은 저 뒤쪽에 전진교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예. 여기 가서 보면은 정말 뭐 아련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런 데를 가보면 사행들의 동선이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답사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 지도는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사신들이 가는 길은 이 길,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개성까지 가는 길이고요. 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길은 여기 중간에 이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차량으로 진입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답사 코스입니다. 이 길로 가서 옛날 길과 만나서 이 길로 개성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판문점까지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제 판문점을 넘어서 개성공단 지나서 이 개성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개성공단이 이쪽에 남쪽에 있는데 개성공단의 바로 맞은편에 박지원 묘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판문점과 개성 시내의 중간쯤에 지금 박지원 묘소가 있어요. 연암골에서 약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관직을 그만두고 나서도 연암골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연암골은
바로 저 판부 뒤쪽에 있습니다.